예술은 작가의 내면과 그 시대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섭의 작품을 통해 우리는 살아보지 못한 시대를 만날 수 있게 되죠. 살면서 일제강점기, 해방, 한국전쟁, 분단을 모조리 겪었던, 그래서 대한민국 근현대 미술사에 굵직한 획을 그었던, 그러나 가족을 일본에 보낸 후 처절한 고독 속에 홀로 숨을 거둬야 했던 비운의 천재 화가 이중섭의 이야기입니다. 1916년 평안남도 평원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이중섭은 5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일찍이 그림에 푹 빠졌습니다. 이중섭 그림의 특징 중 하나는 민족의식이 숨어 있다는 점입니다. 평양에 있는 종로 공립보통학교에 다니던 시절에 이중섭이 민족의식에 처음 눈 떴다고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20세기 초부터 고구려 마지막 수도 평양에서 고구려 고분벽화가 발굴되고 있었습니다. 무덤벽화의 화려한 색채 감각과 다이내믹한 선을 통해 광활한 영토를 누비던 진취적인 고구려인의 기상을 엿볼 수 있었죠. 이중섭이 이를 직접 가서 보진 못했더라도 최소한 화집은 봤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중섭이 고구려 고분벽화에 영향을 받았다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윤곽선을 강조하는 구룹법은 이중섭 대표작인 흰소와 고구려 고분벽화의 공통 특징입니다. 이중섭이 민족 작가로 불리는 또 다른 근거는 그의 서명에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일제강점기에 조선인들은 일본식 성씨로 개명해야 했는데요. 창씨란 일본식으로 씨를 창설한다는 의미입니다. 창씨하지 않으면 식량이나 물자 배급도 받지 못했고 창씨하지 않은 자의 자녀는 학교 입학도 거부됐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창씨 개명의 압박이 강했던 시기, 이중섭은 작품에 꿋꿋이 한글로 서명했습니다. 이중섭은 도쿄 미술학교 유학 시절에 마사코와 사랑에 빠져 함께 귀국한 뒤 결혼하게 되는데요. 아내 마사코의 이름을 한국식 이름인 이남덕으로 개명했습니다. 시대 흐름과는 반대로 일본 이름을 역으로 개명해버린 거죠. 이중섭은 일본 유학 시기부터 소그림을 본격적으로 그렸는데요. 대체 이중섭은 왜 그렇게 소를 많이 그렸던 걸까요? 일찍이 그는 소에 미쳐 살았다고 합니다. 큰 눈망울을 가진 순박한 소를 그리는 걸 너무 좋아해서 어느 날은 들판에 있는 소를 하염없이 관찰하다가 소도둑으로 몰린 일까지 있었답니다. 소는 곧 이중섭 자기 자신이자 민족의 자화상이기도 했습니다. 때는 경성이 모던보이와 모던걸이 활보하던 1930년대 기존 형식에 저항하는 서양 미술의 새로운 화풍이 조선 하단에도 번지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입체파, 야수파, 표현주의, 추상미술처럼 눈에 보이는 형태를 그대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작가의 마음과 영감에 따라 거침없이 표현하는 방식이 강조됐죠. 이중섭 역시 일본에서 모더니즘 미술을 공부했는데 선을 자유자재로 표현하며 그만의 독자적인 화법을 구사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중섭은 표현주의를 한국적으로 해석한 화가로 평가받게 됐죠. 이중섭의 소그림은 그의 삶의 모습에 따라 시기별로 달라집니다. 1945년 이중섭은 마사코와 결혼식을 올렸고 머지않아 8월 15일 조국은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38선으로 남북이 갈라지면서 이중섭은 공산당 동맹에 강제로 가입하게 됩니다. 이중섭은 공산당 이데올로기와 맞지 않아 공산당 회의 참석을 괴로워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후 전 국토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1950년 10월 1일 우리 군은 38선을 넘어 북쪽까지 거침없이 밀고 올라갔지만 중공군이 등장하면서 1.4호태가 시작됐죠. 흥남과 원산에서 철수작전이 이뤄지던 1950년 12월 이중섭 가족은 미 해군의 군함에 올라 부산으로 피란했는데요. 부산 시절부터 이중섭은 담배를 포장하는 은박지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캔버스 살 돈이 없는 피란 생활 중이라 은박지를 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렇게 기상천외한 재료 위에 독창적 기법을 구현한 은지화는 이중섭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은박지를 판판하게 펴서 날카로운 펜이나 송곳으로 긁어 스케치했고 위 물감을 칠해서 그만의 세계를 완성했습니다. 훗날 맥타가트 박사는 이 작품의 진가를 알아보고 은지와 3점을 구입했는데 이 작품은 20세기 한국 작가 최초로 뉴욕 현대미술관에 소장됩니다. 이중섭은 죽을 때까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말이죠. 이중섭 가족은 부산에 도착한 뒤 얼마 안가 제주도로 피난을 갔는데요. 제주 서귀포 시절은 이중섭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제주 생활은 1951년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에 불과했는데요. 초가집 가장 오른쪽에 있는 한 평도 안 되는 이 좁은 단칸방에서 4 식구가 굶주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혼란을 피해 가족과 함께 부대끼던 때가 그에게는 가장 풍요로운 시간이었나 봅니다. 서귀포 시절은 그의 화풍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시기로 평가됩니다. 현재도 제주 서귀포 이중섭 거리에 가면 직접 이중섭의 흔적을 만날 수 있죠. 이중섭은 방이 너무 좁아서 마당이나 마루턱에 앉아 그림을 그리곤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작품인 섭섬이 보이는 풍경처럼 서귀포 시절의 그림은 평화롭고 행복한 분위기가 감돕니다. 오늘날엔 건물이 많아서 당시와는 풍경이 다르지만 그땐 섭섬이나 서귀포 바다가 훤히 보였다고 하는데요. 아마 북쪽에 살던 이중섭은 남쪽 제주의 아름다운 풍광에 경도됐던 것 같습니다. 1951년 작품 서귀포의 환상에서도 내 식구의 행복이 느껴집니다. 학을 타고 날아다니는 아이들, 풍성하게 열린 천도복숭아, 저 멀리 섭섬까지 선명하지 않은 붓질이 몽환적인 느낌을 자아냅니다. 훗날 이담동 여사 역시 서귀포 시절을 회상하면서 소꿉장난처럼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내 이담덕은 부친의 부고에 아이들과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이후 일본과의 국교는 단절되고 이중섭은 조국에 홀로 남겨졌죠. 1953년 우여곡절 끝에 일본에 간 이중섭은 가족과 감격의 재회를 했지만 일주일 만에 홀로 조국에 돌아옵니다. 가족과 함께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이중섭은 사무치는 외로움 속에 몸부림치며 수많은 작품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이때 이중섭의 소그림은 전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1953년작인 황소를 감상해볼까요? 강렬한 붉은 배경 속 눈을 번뜩이며 입을 벌린 황소의 얼굴은 어딘가 슬퍼 보입니다. 가족과 생이별한 이중섭의 심정이 황소에 투영된 것 같죠. 또한 이중섭의 손은 시대상을 담고 있어서 격변의 시기, 한국인의 응어리진 심상을 드러냈다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이 시기부터 이중섭 소그림에는 조선의 전통소인 칙소의 특징이 두드러집니다. 사실 한국 전통소인 칙소에는 몸에 얼룩무늬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우의 모습은 1938년 일제가 한우 심사표준을 적갈색으로 규정하면서 통일된 결과입니다. 칙소가 워낙 영리하고 골격이 장대해서 일제의 수탈 대상으로 점찍혔고 이후로는 전통 한우인 칙소의 모습을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소를 자신과 동일시했던 이중섭은 전통소 칙소의 모습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소그림 중에서도 백미라 불리는 흰 소입니다. 아까 본 황소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죠. 눈동자 없이 앙상한 흰 소의 모습은 두렵고 힘이 없어 보이네요. 인내심을 갖고 한쪽 발을 힘겹게 내딛고 있는 듯합니다. 이때 이중섭이 아내에게 쓴 편지를 보면 그의 속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편지와 그립고 그리운 아이들과 당신의 사진을 기다리고 있소. 지금은 싸늘하고 외로운 한밤중 뼈에 스미는 고독 속에 혼자 텅 빈 마음으로 있소. 한편 1953년 7월 한국전쟁이 종결된 이후 상경한 이중섭은 1954년 7월 서울 종로구 누상동의 2층 집에서 개인전을 준비하는데요. 가족과의 재회를 꿈꾸며 그는 치열하게 작품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1954년 작품인 길 떠나는 소에서도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엿보입니다. 그림에서 이중섭의 가족들은 소와 함께 따뜻한 남쪽 제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시절에 대한 막연한 그리움을 그린 듯 모두의 얼굴엔 이목구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1955년 그는 드디어 미도파 백화점 화랑에서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당시 근현대미술사의 또 다른 거장 화가 김환기는 이런 평을 남겼습니다. 중섭이 형의 그림을 보면 예술이란 타고난 것이 없인 하기 힘들다는 것이 절실히 느껴진다. 중섭이 형은 참 용한 것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그러한 것을 생각해내고 또 그렇게 용한 표현을 하는지 그런 것이 정말 개성이요 민족 예술인 것 같다. 이중섭의 타고난 감수성을 예찬하는 마음이 듬뿍 묻어있는 글이죠. 그러나 미도파화랑 전시를 기점으로 이중섭의 불행곡선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 전시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동을 그린 일부 은박지 그림이 알몸이라는 이유로 퇴폐 그림 취급을 당해 철거되는 소동이 벌어진 것입니다. 게다가 전시 후에는 사람들이 그림값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아서 이중섭의 희망은 꺾이고 생활고까지 덮치고 말았죠. 일부 작품을 들고 대구로 내려간 이중섭은 재기를 노렸지만 또 실패합니다. 지금 보시는 구상내 가족이라는 작품은 대구 전시 때 칠곡 외관에 있는 친구, 시인 구상의 집에 머물며 그린 작품입니다. 가느다란 연필의 선묘와 유화 물감으로 표현한 작품인데요. 세발자전거를 탄 아이와 아버지, 엄마와 함께 서 있는 아이,
그리고 텐마루에 앉아 오랜 벗의 가족들을 바라보는 가장 오른쪽 남자가 이중섭이겠네요. 이중섭은 일본에 있는 자신의 가족을 떠올리고 있었을까요? 실제로 이중섭은 일본의 가족들과 편지를 주고받을 때마다 아들을 만나는 날 꼭 세발자전거를 사다 주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물론 이중섭은 끝내 일본에 가서 아내와 두 아들을 만날 수도 없었고 세발자전거 사줄 돈도 구하지 못한 채 외롭게 죽어갔습니다. 시인 구상은 이중섭이 준 이 그림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세발자전거 하나를 사다 주던 날 그가 그것을 스케치한 것이다. 가족사진이라며 준 이 그림은 나의 가족 단란을 바라보는 그의 멀뚱한 표정이 그의 축복이랄까, 부러움이랄까, 외로움이랄까. 그날 그의 표정이 바로 오늘에도 생생히 살아있는 것처럼 여겨져 스스로 놀라곤 한다. 치열하게 그린 작품이 팔리지 않을 때 경험한 좌절과 일본에 간 가족에게 가장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비관까지 겹쳐 이중섭은 스스로 인간 자격도 없는 놈이라며 자학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중섭은 근처 경복여관 아궁이 속에 남은 그림을 쳐넣으며 잘 타라 가짜 그림아하고 불태우기도 했다죠. 구상은 친구 이중섭을 대구 성가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이중섭의 깊은 절망은 거식증을 불렀고 망가진 자아는 회복될 줄을 몰랐습니다. 정신과 육체가 망가졌던 1956년 그의 그림은 어땠을까요? 지금 보시는 작품은 1956년에 덤벼드는 소입니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탁한 잿빛이 가득한 이 그림에는 깡마른 소가 힘겹게 서 있습니다. 어떠한 에너지도 느껴지지 않는 공허한 소의 눈빛은 간신히 버티고선 다리만큼이나 처량하게 느껴집니다.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서 그는 서울의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어느새 젊은 시절 잘생겼던 이중섭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 음식을 거부해 영양실조를 앓던 이중섭은 정신분열증과 간염까지 겹쳐 40세 젊은 나이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죽기 얼마 전 아내에게 쓴 편지가 마지막 유서로 남게 됐죠. 화가로 성공해 돈을 많이 벌어 가족을 찾아가겠다는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서울 적십자병원에서 이중섭의 마지막 숨이 끊길 때 그의 곁을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염없이 가족을 그리워하던 40세 이중섭은 3일간 무용고자로 처리되어 싸늘한 영안실에 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중섭의 가장 행복했던 서귀포 피난 시절 단칸방에는 이중섭이 직접 쓴 소의 말이라는 시가 붙어 있습니다. 가슴을 환히 헤치고 나아가는 굳센 소의 기상으로 이중섭은 개인과 시대의 아픔을 헤쳐나가고 싶었을 겁니다. 천재 예술가의 탄생에는 불행이 옵션이어야 하는 걸까요? 살아생전 고독과 싸웠던 이중섭은 죽고 나서야 대한민국 근현대 미술사의 최고 인기 작가로 거듭났습니다. 미술사를 주제로 영상을 만든 건 처음인데요. 얼마 전 광주 시립미술관에서 열린 전시회에 초청받아 관람한 게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좋은 경험을 공유하고자 제작했는데요. 이 전시가 특별한 이유는 이중섭 화백 외에도 한국 근현대미술사를 대표하는 거장들의 명작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방 이후 독자적 작품 세계를 구축한 이중섭, 박수근, 김환기 작품은 물론이고 근현대미술사에서 기념비적인 이정표를 세운 30여 명의 작가와 110여 점의 작품을 모두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우주의 언어 수 전시도 함께 볼 수 있었는데요. 수와 수학이 미술에 끼친 영향을 볼 수 있는 현대 미술 작품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두 가지 주제가 녹아든 여름 특별 전시를 소개해드리면서 영상을 마칩니다. 원하시는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신청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